어느 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프로젝트를 마친 후 기분 전환을 위해 혼자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고 밤이면 온 마을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오래된 산길이 있었는데 그곳은 예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났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이었지만 달빛이 충분히 밝아서 길을 걷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갑자기 음악이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배터리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충전해놓고 오는 걸 깜빡한 제 자신이 조금은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걷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누가 따라오는 건가 싶어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뭇잎을 밟으면서 나는 소리겠지 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걷지 않아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가오는 소리 때문에 서두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산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쯤 오니 주변 풍경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내가 들어온 길이 어디였는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황한 나는 핸드폰을 꺼내 비상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러자 그 불빛 아래 나무 사이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 같았지만 어딘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 그림자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그림자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마치 나를 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극도의 공포심에 짓눌리던 나는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마을의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나는 마을 의료센터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에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찾기 위해 밤새 수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길에서 나를 기절한 채로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날 밤 산길에서 본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해였을 거라며 다들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자의 형체와 그 시린 공포를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산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그림자가 내게 다가오던 그 순간이 떠오르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전 그 산에서 실종된 아이의 영혼이 산길을 떠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이 그 아이의 전설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지만 나는 그저 내 경험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 이후로 마을의 밤은 또다시 고요함 속에 잠기지만 나는 고요함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다시는 그 산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은혜의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에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유난히 학생들이 떠들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3학년 학생 중 하나인 은혜가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민을 가면서 갑자기 은혜의 저주라는 무서운 소문이 학교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발단은 간단했습니다. 은혜가 이민을 가기 전날 같은 반 친구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 인사를 하기 위해 교실에 모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쓴 편지들을 꺼내 각각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고맙게 받아들였지만 곧 그 편지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안녕, 친구들 나는 이제 멀리 떠나게 되었어. 그동안 고마웠어. 그런데 혹시라도 나의 존재를 잊고 싶지 않다면 이 편지를 꼭 간직해줘. 편지를 잃어버리거나 찢거나 버리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처음에는 친구들 모두 이를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이민을 가는 것이 아쉬운 농담 삼아 쓴 글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은혜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수지는 그날 이후 편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주 주말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진의 사고 이후 다른 친구들도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간직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소문은 점점 확산되었고 학생들은 은혜의 편지를 불안한 마음으로 꼭꼭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은혜의 앞자리에 앉던 친구 정민이가 편지를 반으로 잘라 시험지에 썼던 것입니다. 시험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민이는 길에 차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단 횡단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돌진해오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정민이는 크게 다쳤고 이후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이쯤 되니 은혜의 저주라는 소문은 학교 전체를 불안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늘어놓여 여러 교사는 학생들이 받은 편지를 자세히 보기도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은혜의 편지를 비밀스러운 부적처럼 소중히 간직했고 이를 통해 학교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루머가 떠돌며 학생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고 학교는 침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의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던 2학년 학생 지훈이 학생들 사이에서 용감하게 나서서 이 소문을 끝내보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에게 괴롭힘을 주던 친구들에게 증명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훈은 인터넷에서 여러 정보를 찾아보고 그런 이야기는 근거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훈은 친구들에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은혜의 편지를 태울 거야. 너희들이 믿든 말든 나는 증명해 보이겠어. 지훈의 선언에 여러 친구들은 말렸지만 지훈은 이를 무시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기숙사 옥상으로 올라갔고 은혜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편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하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지훈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편지가 완전히 타버릴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발신자는 은혜였다는 점입니다.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마. 내가 돌아갈 때까지 모두가 나를 기억하길 바랐는데 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고 지훈은 하지만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뮬레이션 메시지나 인터넷 밈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학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훈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크게 넘어져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고 이는 곧바로 전교생에게 퍼졌습니다. 이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훈은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 사이의 전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학교에서는 은혜의 저주가 다시는 심각하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마음 한구석에 은혜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도 점차 잊혀갔지만 여전히 가끔씩 이 이야기를 꺼내며 친구들끼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은혜의 저주가 단지 우연의 일치였다고 생각했지만 은혜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마음에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릴 적 나는 작은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외할머니 댁에서 여름방학을 보냈다. 외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으로 주변에는 논과 숲이 펼쳐져 있었고 밤이 되면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문명의 소음이 닿지 않는 이곳은 낮에는 평화로웠지만 밤이 되면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그 여름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외할머니 댁에 머물렀다. 하루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 잔치에 다녀오느라 집에 늦게 돌아왔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한옥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우리는 손전등에 의존한 채 어두운 길을 걸어야 했다.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했지만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었고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깨게 되었다. 찬 기운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이상하게도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때 무언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방문을 바라보니 문은 살짝 열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람의 장난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문틈 사이로 그림자가 살짝 보였다. 누군가가 문 밖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겁에 질린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 마치 누군가가 먼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어가도 될까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부모님도 할머니도 아닌 낯선 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 대신 숨을 죽이고 그 소리가 지나가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러던 중 방문이 조금 더 열리며 누군가의 손이 보였다. 창백하고 가늘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다. 그 손이 문을 더 열려던 찰나 갑자기 큰 소리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나는 방으로 들어오는 할머니의 발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는 개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달래주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맹세코 문을 잠그고 자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몇 번이고 이상한 기운을 느끼곤 했다. 특히 새벽녘 잠결에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과 함께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잠에서 깨는 날이 많았다. 여름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온 후로도 그 기억은 생생했다. 외할머니께서도 그 이후로 몇 가지 이상한 일을 겪으셨다고 나중에 말씀해 주셨다.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래전 그 외곽 숲에서는 알 수 없는 사고로 많은 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변에서는 가끔씩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자가 나타난다고. 그 여름 이후로 나는 한동안 밤이 무서웠고 외할머니 댁에 가는 걸 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시절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보냈던 여름밤의 추억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다만 그 방문자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뿐이다.